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서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을 가르치고 있는 최경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나오기 전에 이제 정오 뉴스를 보니까 여론조사가 또다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서로 여야 양당 후보들 간에 상당히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전국이 이제 점점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유권자인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대선 정국의 어떤 이 포인트랄까, 또는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이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차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지금 5, 60대 이상의 어떤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 세대, 즉 우리의 딸과 아들의 어떤 미래 세대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는 소위 말했던 이 386, 486, 586으로 지칭되는 민주화운동 세대입니다만은, 치열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저항을 하고 투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 내가 이렇게 좀 상당히 거세게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해서 투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직업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90년 초에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 소연방 체제의 또 이 와해, 그 이후에 1997년 IMF 했던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런 여러 세계적인 격변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젊은 세대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던 많은 학습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IT에 기반한 여러 새로운 어떤 기술 사회 도래, 또한 기후위기에 대변한 어떤 이 생활 환경의 보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조금 의식 수준이 약합니다만, 우리 후속 세대인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그들의 어떤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후속 세대인 우리 아들과 딸의 자식이 앞으로 살아갈 이 21세기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로서 과연 누가 적합한가, 여기에 먼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 전쟁의 위험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격적으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이 공격명을 내리고, 지금 당장 우리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전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도 결국은 언제든지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우리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였던 이 발언이 한다면은 북을 상당히 토벌할 수 있는 선제 타격을 한다든지 또는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가감없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불안한 평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과연 누가 전쟁을 하게 되는가? 우리의 아들들이죠.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전투병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받았었고, 실제 소위 말하던 주적을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아주 고강도의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사용하던 어떤 M16 소총, 그리고 중화기들,
벌써 제가 제대를 한 지 30수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전투훈련을 받을 당시 어떤 내가 총을 쏘던 그 느낌이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을 살상하도록 훈련된 일종의 전쟁 병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 화기의 성능과 지금 고도화됐던 화기의 성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비록 저는 이 나라의 어떤 남성으로서 의무 군복무를 했습니다마는 군생활을 하면서 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어떤 이 가치관은 보다 공고하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제법 학자로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단호하게 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네들이 이 선생에게 국제법을 배웠다면 적어도 나의 제자라면 앞으로 자네들의 머릿속에는 전쟁이라는 단어는 지워라. 결국은 국제 간의 어떤 이 체제란 것은 평화에 기반한 체제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약탈과 사료, 힘의 우위에 의한 어떤 이 국제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이것은 강대국에 의한 소국의 주권의 침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수많은 어떤 젊은이들이 희생되는데 그 희생되는 젊은 층들이 결국은 우리의 자식들이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은 국가가 힘이 없거나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민족에 의한 일국의 어떤 이 주권이 침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결국은 전망층들이고 그 가운데도 여성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 남북이 지금 분단되고 대치되는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전쟁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아예 종식을 시켜야 된다. 그와 같은 평화체제를 우리가 항구적으로 구축을 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남북의 어떤 통합 내지는 통일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결국은 이번 대선 정국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전통적인 관념인데 우리는 타고난 어떤 도덕을 지향하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이 도덕률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미 대한제국이 이 땅에서 이미 문을 닫은 지 1세기 이상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어떤 사고관념을 상당히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 바로 유교의 이관 도덕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이 근대화된 유럽식 교육을 많이 받고 유럽식 지식으로 많이 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정근대적인 유교에 기반한 도덕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러 이것이 흔히 도덕과 이제 이 도덕주의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도덕적 엄숙주의로 지칭되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 유교적 도덕관념이 우리 사회 관계 내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 부분까지도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후보가 이런 말을 했죠. 여성 차별의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거죠. 이것은 정말 정근대적인 사고관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개 자녀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교육을 받고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어떤 이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사회에 투입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간접차별이죠. 간접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명절이 되게 되면 왜 우리 여성들이 시댁에 가기를 싫어하는가? 이러한 관계를 지배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도덕적 엄숙주의가 지배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이룬다는 것, 혼인 내지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식구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재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위든 며느리든 결국은 다 내 가족, 내 자식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여기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단절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위든 며느리든 내 아들과 내 자식으로 내 딸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은 좀 불평등하고 뭔가 불편한 관계를 우리가 넘어서게 된다면
명절이 되고 주말이 되고 또 부모가 어떤 공경이 있었을 때, 자식이 공경이 있었을 때 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밀한 관계인데 왜 서로를 그리워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형식적인 어떤 도덕주의 내지는 도덕률이 너무 강하게 우리 사회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평소에는 상당히 방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꼭히 상당히 도덕적인 군자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도덕군자가 아니죠. 공자와 맹자가 바르는 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인간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이 도덕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국가의 경영자로서 가져야 될 자질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근대적인 이 도덕적 엄숙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도덕주의에 의한 인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국가 지도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대통령은 재임 중이랄지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소위 말하는 바람을 피우러 가죠. 하지만 그것이 뉴스 기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당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 영역. 그 사적 영역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생활의 영역이 공적인 업무에 만일 개입하거나 그로 인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 대통령의 사생활 영역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유럽과 한국인의 관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이 대통령이 수행해야 하는 국가 공적 업무라는 이 공적 영역과 먼저 너무 겹치게 적용을 해서 마치 그것이 개인의 어떤 전적인 어떤 도덕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 세 가지 이 대선을 관전하는 바라보는 세 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들의 이 자질을 검증하게 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마 대선 전국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정치는 모든 국민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대우하고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헌법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기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사회적 집단이 높다고 해서 나보다 조금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또는 내보다 조금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본다면 결국은 우리 내국민과 외국인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우리의 부모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 나라에 가서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그런 직업 활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작은 이모부도 결국은 열사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중동에 가서 수년간 여러 건설업에 종사하시면서 가게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러던 우리가 이제 서서히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고 지금은 세계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 지표에 따른다면 결국 8대 경제 대국에 이르기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약 230여 개 국가 중에서 이 작은 한반도, 그것도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번째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4.19 선언으로부터 이 5.18을 거쳐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이 사회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거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온몸과 마음을 던져서 사고 투쟁한 성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분들의 어떤 고귀한 희생과 피의 대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달리 말한다면 일제강점시기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간 수많은 어떤 독립투사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돌아온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희생당한 그분들의 어떤 업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리고 그분들의 어떤 가족들이 겪고 있을 그 어떤 차별적인 이 고통을 우리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이 결국은 분담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실의 어떤 문제로 되돌아본다면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우리가 세계 8번째에서 10번째로 잘 살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란 것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이 아니라 연민의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정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화시키고 경감시킬 것인가, 그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나눠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개인의 능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종국적으로는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어떤 소수자들, 그 가운데는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경제적 소수자들, 사회적 소수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보더라도 남성 가운데 수다 결국은 소수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남성이라는 일반화된 어떤 이 생물학적인 이 성에 대한 구별에 의해서 남성들이기 때문에 다 기득권화되어 있다. 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차별주의다. 이런 관념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란 것은 이처럼 좀 꼼꼼하게 모든 이 계층과 영역별로 세분화시켜서 혹시 소외되거나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인가. 그리고 여성들의 그룹이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남성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더 많이 조금 차별을 겪고 있는 그런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들의 어떤 시각으로만 여성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성들로서는 영원히 결국은 가슴속에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남성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어떤 이 젠더의 개념으로서 앞으로는 결국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20대, 30대의 어떤 청년들이 서로 동반자로서 연대감을 형성을 하고 서로 남성과 여성들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서로 갈라치게 하는 이와 같은 정치 현상들에 휘둘려서 지금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 내에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사회 제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앞으로 10대와 20대의 세대들이 서로 좀 더 화합하고 연대하고 조화롭고 그리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적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현재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 그 결혼의 문제, 이 출생률의 어떤 격감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체에 있어서 결혼을 하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이것은 그저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시대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서로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성을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하고 사귀고 그래서 서로 어떤 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룸으로써 결국은 살 수 있는데 주거 여건이 보장이 되고 하는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정치가들의 몫이고 정치의 몫이기도 하고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이 지금 20, 30대의 문제들을 그저 정치적인 이 정략의 문제로서만 바라보고 활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다가오면서부터 점점 저 20, 30대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대선 정국에 휩쓸려서 하나의 어떤 이 고립된 섬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은 상당히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서서히 내려놓는 자세, 그렇게 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보다 진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식으로 우리 사고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 우리 IT라든지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말을 하죠.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공부를 하고 직업 활동을 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가?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하는가? 그 좌절의 끝자락이 소위 말하는 어떤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거나 또는 이 사회에서 전혀 기억되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인문 철학적인 어떤 이 소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연대와 협력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대를 말하면은 마치 뭐 아주 이 노동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이 아주 거시기에 저항하고 가투를 하고 사업장을 점거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당히 극렬한 어떤 투쟁 중심의 어떤 노조 활동만을 연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크로포트키라는 이 아나키스트가 한 말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이것은 다분히 이제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과도 부합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동양적인 어떤 이 사회방식에 이해한다면은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다면 내 몸은 소우주라고 하죠. 결국은 이 소우주는 대우주인 자연이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유럽식의 어떤 합리주의, 데카르트는 결국은 자연을 하나의 기계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서양의 어떤 과학 문명과 결부되면서부터 한때 유럽도 자연의 침해와 환경의 파괴가 자행되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성론으로서 이제 우리보다 훨씬 이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고 이제 보호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달리 우리 어떤 전통적인 이 관념을 잘 분석을 하고 복원을 한다면 우리는 유럽보다도 더 정말 단시간 내에 빠르게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생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학적으로 사상사적으로 삶의 이 전반이 결국은 자연과 조화로운 상태, 동화된 상태에서 살아왔거든요. 우리 어릴 때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결국은 어릴 때는 우리는 다 시골 태생이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기성세대는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도시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거대한 어떤 아파트 중심의 가옥구조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있었고 누구나 그 마을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살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이웃집의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그들이 어떤 직업 활동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어떤 가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그들이 어떤 이 삶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의 가옥구조라는 것은 각 개인과 각 가구의 어떤 관계가 분절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떤 전통적인 우리 이 조상들의 어떤 삶의 양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도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도시를 떠나서 저는 생활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생활하던 시골의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르다 할지라도
저런 생활을 하면서도 비로소 다시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담장이나 울타리도 낮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맞은편에 있는 집의 이웃들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길거리 지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서로의 근황을 묻습니다. 어느 집에 누가 아프다면은 저를 비롯해서 다른 이웃들이 그 노인들을 필요하다면은 차에 모셔가지고 병으로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가구의 형태, 우리의 어떤 이 전통적인 이 사유 방식이 한다면은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이웃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물질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경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하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서로의 어떤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1점을 더 맞고 1점을 덜 맞을 걸 가지고 서로의 관계가 규정이 되게 됩니다. 누가 몇 평대의 아파트를 사는가에 따라서 또래가 형성이 되게 되고 내가 조금 더 넓은 평수에 산다는 것이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지 못하고 돼서 이 또래의 친구들을 무시한다는 것,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비록 이 거대한 도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이 도시를 이제는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인원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것, 협력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이웃이 공경이 차거나 아프다 하면 우리가 서로 이웃으로서 따뜻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우리 법제도를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내가 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가지는 소속감, 연대감, 이웃이라는 그런 동질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됨으로써 내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을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은 이와 같은 연대와 협력 또는 조화와 공존, 상생이라는 인간이 그동안 굳혀온 이와 같은 고유한 어떤 이 가치관념이 바탕이 되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되고 사회 제도가 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저 우리가 단말마적으로 이번 대선 전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서서히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 전국을 바라보는 이 관전 포인트를 몇 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현실과 미래를 다시 한번 되짚어봄으로써 제가 중점을 두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 기성세대는 앞으로 머지않아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뒤를 위해서 누가 살 것인가?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딸, 아들이, 자식들이, 후속 세대가 보다 우리보다 행복한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어떤 국가 체제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반을 닦아주고 우리의 남은 어떤 열정을 쏟아내고는 깨끗하게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국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줄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 남은 역할들은 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여일 동안 대선 정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어떤 5년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어떤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이 평화로운 어떤 이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과연 이 정치를 제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쟁을 운동하는 그런 이 대선 후보를 이제 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후속 세대들이 좀 더 밝게 행복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